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학개미들의 최고 관심사죠.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과 M7으로 대변되는 빅테크 주식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인데요. 오늘 주제를 다뤄보기 위해 신영증권에서 투자 담당 이사를 맡고 계신 박소연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참고로 박 이사님을 소개하자 그러면 제가 증권사 전문가들에게 베스트 이코노미스트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예외 없이 박소연 이사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네, 이게 나이가 좀 먹어가면 좀 더 전망하기 쉬워지고 잘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보면 참 정말 이 주식시장의 난도는 정말 깊고도 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주로 증권사에서 투자 전략 부분을 맡고 계신 거죠? 네, 그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만 했고요. 보통은 이제 기업 분석 하다가 투자 전략 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 전략 하다가 또 기업 분석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찌됐건 좀 한우물만 판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것만 했습니다. 네. 신영증권이 그 안정적인 투자, 장기 투자 이런 하우스로 유명한 건데, 거기서도 이제 투자 전략만 쭉 하신 거네요? 저 신영증권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상 신영증권이 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좀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과 좀 많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이직할 때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죠. 저는 계속 신영증권에서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증권사로는 지금 3번째 직장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기부터 보실 텐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의견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연착륙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영증권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는 침체가 좀 과도하다,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둔화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침체가 나타나는 경우를 좀 되짚어 보면, 어떤 형태로든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버블이 터진다든지, 내지는 뭔가 이제 깨져나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제 보통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표가 실업률도 그렇고 내지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둔화는 되는데 뭔가 이제 이 버블이 깨져나간다든지 이런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그 버블이 깨질 때 좀 어떤 선행 지표들이 움직이냐면 보통 부도율이 급등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나가면서 연체율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보통 선행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곧 내려갈 거다라는 예상들이 시장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연체율이 올라는 가는데 과거처럼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징후가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부채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아시겠지만 고정금리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금리 부채 때문에 과거에 저리에 빌렸던 모기지 부채를 아직까지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부채 자체는 부담스럽지만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냥 또 안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좀 그런 정도 부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침체를 일으킬 정도의 좀 뭔가의 어떤 좀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과거보다는 지금 그런 징후가 보이질 않아서 저희는 일단 그 둔화에 대한 부분 정도만 지금 전망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금리 부담은 높은데 부실이 터져 나올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용카드 연체율 이런 부분은 높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리스키하다고는 보지 않는 거죠? 당연히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다라는 거는 문제는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전체 미국의 지금 부채 중에서 신용카드 대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한 5%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신용카드의 부채가 전체가 다 부실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큰 문제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사실상 뭐 한 신용카드 전체 부채 중 한 10%가 부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미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아주 큰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이슈이거든요. 과거 아시겠지만 2007년도, 8년도에 모기지 버블 때는요, 미국 전체 부채 중에서 40%가 모기지 부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부실과 이 신용카드의 부채 부실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 조금 좀, 안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대형 금융회사들이 그 자본 같은 걸 많이 확충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시스테믹 임포턴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SIB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열 몇 개 금융기관들한테는 너네가 무너지면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자본 확충을 많이 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너네가 자금을 회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은 사실 되게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좀 쓸데없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도 그 이상으로 자본 확충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은 좀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 확충한 덕에 사실상은 좀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건전해진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식에는 좀 버블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신영증권 보고서를 보시면 그 밸류에이션 부담에 다시금 봉착한 미국 증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S&P 500을 보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거의 20배 수준, 이건 20배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최고 수준이고 PBR로 보더라도 4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변동성도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내지는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PBR 기준에 한 4.3배, 그리고 PER 기준에 한 21배 정도라고 해도 돈을 잘 버니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ROE는 뭐 연도별로 좀 틀려지긴 하지만은 6%에서 한 9% 정도에서 기업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기업들요.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상 두 자릿수 ROE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까 띄워주신 그 PPT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면 미국은 S&P 500의 지금 ROE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일부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상당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쨌거나 이게 ROE가 2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비싼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20%가 영어로 따지게 되면 서스테이너블 하냐,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20%라는 것들이 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정치권의 흐름으로 보면 AI든 내지는 플랫폼이든 규제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부통령을 하고 있는 마이클 벤스 같은 사람은 지금이야 어차피 이제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이제 지명이 됐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발언을 안 하는데 올해 초에는 구글을 분할해야 된다. 아니 검색 엔진이 유튜브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좀 독점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규제 환경이 달라졌을 때 유지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해서도 지금 AI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이익률이 유지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챗GPT 이외에 지금 수익성이 나고 있는 AI 프로젝트가 과연 있느냐. 그래서 이제 AI가 과연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좀 의문점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20%라는 ROE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밸류에이션도 조정받아야 마땅하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한 3, 4년간은요. 그 한국 주식 투자하면 바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조적인 얘기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그냥 주식도 미국 해야 되고
채권도 미국 해야 되고 그냥 미국 하나만 잘 투자하면 끝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다른 데로 좀 분산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다시 사실은 미국 증시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기보다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 최근 수년간 ROE가 20%, 뭐 20% 넘는 기업들도 꽤 많죠. 작년, 재작년, 올해 20%씩 성장했는데 내년에 과연 저런 성장률을 보여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생겨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이 된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수요에 전혀 이상이 없다. 앞으로 굉장히 놀라운 수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주식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사실은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는 자기 회사 나쁘다고 얘기하는 CEO는 그렇죠.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가타부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GPU를 파는 회사인데 그 GPU를 갖다 쓰는 회사의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GPU를 갖다 써야 되는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회사들. 구글, MS, 뭐 맞아요.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근데 실제 보면은 이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구글 같은 회사는 지금 제미나이라고 해가지고 챗GPT 대항마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변에서 제미나이 쓰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봤습니다. 네,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애플도 지금 아이폰 신모델을 내놨는데 아이폰 신모델에 이제 AI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AI를 탑재를 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부실하다. 한국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마진을 창출할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실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태워서 AI 관련된 좀 기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뭐 지금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안 나오고 있으면 조금 쪼임을 당하는 그런 CFO나 CEO들이 생길 수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지켜봐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을 실현해도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실제 많은 거고요. 제가 박 이사님하고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외환시장 전망이더라고요. 보시면 외환시장에 대해서 달러가 중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연말까지는 1,300원대 초반, 내년 2분기에는 1,300원 하회 시도, 1,200원대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중장기적으로는 1,200원대 중반까지 간다. 원화의 환율은 900원대 후반까지 간다. 이런 전망이라면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늦게 환전을 하고 엔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환전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보시는 건죠? 사실 이제 외환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금리 차라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 기준금리의 격차는 정확하게 200bp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미국이 현재 전망으로 따지면 한 3.75 정도까지 내린다고 해요. 5.5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덜 올렸기 때문에 내릴 룸도 많지 않고 그리고 요새 지금 뭐 강남권 아파트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마 이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는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한 2.75가 정도까지 내린다. 한 3번 정도. 근데 그러면 200bp 정도의 금리 차가 2.75, 3.75면 정확하게 100bp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금리 차가 사실 축소됐을 때 원달러 환율은 사실 떨어지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1,3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한 초중반 정도로 좀 밀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좀 계단식으로 레벨 다운하는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 저희 신영증권은 한 2, 3년간은 계속 달러가 의외로 안 떨어진다.
달러가 강세다. 이래서 좀 약간 채권도 좀 이 달러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그 해외 주식도 의외로 국내보다는 사실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 뷰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근데 오랜만에 좀 바꿨습니다. 결국에는 이 얘기는 비달러 자산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달러 RP 같은 거 상품 보시면 한 3개월짜리가 5.5%, 5.6%까지 금리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는데 그것도 달러로 이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리테일 손님들도요, 달러 RP를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달러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쳤던 건데, 앞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달러 채권에 대해서도, 단기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이거는 좀 간접적인 요인이지만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저는 수요가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원화 강세, 뭐 내지는 아시아 통화 강세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신흥국에 조금 더 기회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 다른 시장의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보면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미국 자산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 쪽 자산, 그래도 투자자들도 미국에서 많이 차익을 얻었고, 그러니 미국 자산을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아직도 그런 흐름이 되게 많은데, 신흥증권처럼 이렇게 기반 요인을 잘 분석한 다음에 지금은 신흥국에 투자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내지는 자산을 분산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조금 더 리서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게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미국에 과도한 쏠림이 있었나라는 좀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의 뭐 내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미나 가서 약간 반농담으로 바이든한테 저는 별명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보조금의 남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풀어서 그냥 일 안 하고 집에만 앉아 있어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쫙쫙 늘어날 때마다 계속 그냥 돈이 꽂히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실업보조금을 엄청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쇼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하니까 그때 소매 판매가 엄청 좋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IRA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다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랑 전기차 공장에다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해서 반도체 공장 지으면 그것도 보조금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풀리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고 그리고 미국의 설비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이후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것과 간접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과는 시차도 그렇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보조금 장세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미국 중심의 장세를 만들었는데 뭐 해리스가 된다 한들 지금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거를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많이 가져간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보조금을 줄이자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주도의 장세가 어찌 보면 좀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 좀 특정 좀 분기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항상 의심을 해보는 좀 습관은 굉장히 좀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필수적인.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볼 타이밍이 됐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보조금의 남자는 저희도 기사 쓸 때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국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자연스럽게 이제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주요 변수들을 따져보면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1차 토론, 트럼프하고 해리스 간에 이제 1차 토론이 있었을 때 전 세계 국민들이 주목을 했고, 그리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반응도 틀리고. 근데 어제는 토론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해리스, 민주당이 좀 우세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네네. 아마 그런 반응들을 보시고 했을 건데, 이번 대선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제 이제 저도 토론을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요. 한 30분 정도 딱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해리스가 의외로 잘하네?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에서도 2차 전지랑 풍력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우위로 지금 시장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베팅을 세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기억에 2016년도에 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처음에 토론을 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트럼프는 정말 토론을 잘 못했고요. 사실 힐러리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현란하게 토론을 거의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힐러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11월이니까 저도 연간 전망을 써야 돼가지고 연간 전망을 거의 100페이지를 힐러리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다 써놓고. 트럼프는요?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엔터만 딱 누르면 되는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대선 이제 개표 상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힐러리가 우세한 것 같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써놨던 리포트를 전부 다 폐기하고 다시 이제 트럼프를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도 사실은 지금이랑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론은 해리스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외신이나 이런 데를 봤더니 토론은 분명히 해리스가 잘했다. 근데 이것을 부동층이 움직일 정도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토론에 사실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해리스가 생각보다 잘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걸 결정하는 거는 해리스가 좋아서 투표를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싫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얼마 정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러리 때도 토론은 힐러리가 잘했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됐던 전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 보면 스윙 스테이트에서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지만 미국은 간접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자 독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 구도 자체가 사실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11월 초 대선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켜볼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2달간 기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나올지를 잘 모르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해리스가 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지 이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그 엄청난 재정 적자를 좀 줄이려는 그런 시도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요, 지금 돈은 써야 되는데 지금 세금이 잘 안 거치다 보니까 올해 단기채 발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장기채로 발행을 하다 보면 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대부분 모기지 금리라든지 미국 쪽에 지금 회사채 금리 같은 것들이 또 장기채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단기채로 좀 연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오래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번에 이제 중간 선거 같이 하죠. 네,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하원 상원 다시 뽑을 텐데 하원은 계속 공화당이 가져간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민주당의 뜻대로 지금 이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재정 확장 쪽으로 몰아가기는 저는 아주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외신을 봤더니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혁신적인 제도 개편은 안 나올 거다. 그게 시장이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이게 약간의 견제와 균형이 항상 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적으로 가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가 오히려 시장이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이 부상한다.
이게 박소연 이사님의 이야기, 뭐 분석도 있는 거지만 외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저도 뭐 글로벌 IB들이나 뭐 외신 주요 칼럼니스트들이 이렇게 신흥국을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들을 간간히 보긴 했는데, 여기 신영증권이 보고 칼럼을 아예 지명해서 The Rise of the West라고 하는 그런 루치르 샤르마, 이분이 굉장히 펀드 매니저로서도 이제 성공을 하시고 칼럼니스트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 칼럼을 직접 이렇게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머징이 이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없었죠. 최근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이분을 굉장히 잘 아는 게 아마 한 10년 전쯤에 제가 여기 오른쪽에 놨는데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서 저는 지금 집에 가도 서재 이게 그대로 꽂혀 있는데, 이 책이 그때 굉장히 유명해진 게 신흥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1년에 모든 신흥국을 2번씩 방문해서 여행 다니듯이 중앙은행 장도 미팅하고 재무장관도 미팅하면서 각 나라들에 대한 상태를 매년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거의 2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인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카스트 제도가 뿌리 깊이 남아있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뭐 폴란드는 어떻고 헝가리는 어떻고 다 얘기하는데 한국을 엄청 극찬을 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 나라는 제조업 베이스 나라인데 최근 보는 걸 보면 컨텐츠가 부상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을 보여서 어찌 보면 신흥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최초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 이머징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요. 근데 그때 사실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처음인데 주식은 별로 안 올랐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국가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 보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면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이머징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저기 칼럼을 읽어보긴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칼럼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그래프라 해야 되나? 맨 위에를 보시면 이제 차이나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의 기업 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국을 제외한다는 생각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중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만 보더라도 뭐 16%, 17%, 미국은 10% 정도.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일본은 5%도 안 되는, 어쨌든 주식 시장이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고 보면 지금 시점에 이머징 마켓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업 이익이 늘어나느냐라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이머징 사이클이 왔을 때 이제 브릭스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 7년도까지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 원자재 사이클이었고 중국이 부상하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원자재가 핵심 이머징의 좀 동력이었다. 그렇죠. 중국 시장이 많이 떴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도 별로거든요. 그리고 원자재가 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머징은 원자재라고 하기보다 이 ESG 바람을 타고, 사실 뭐 리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흥국에서 수출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ESG 관련된 흐름들 때문에 신흥국에서 이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래서 예전에 맨날 모라토리엄에다가 뭐 부채 문제, 대외 부채 문제 있다라고 했었던 그런 나라들이 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재정도 굉장히 빵빵해졌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캐펙스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떤 자원들이 빵빵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동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칼럼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우리는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동 쪽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대만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또 서플라이 체인이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근접한 좀 공급망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그래서
예전과 달리 대외부채나 뭐 재정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미국의 설비 투자 사이클, 미국의 캐펙스 사이클이 최근 2, 3년의 가장 큰 화두였다면 앞으로 3년은 신흥국의 캐펙스 사이클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어 보이는 얘기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중국이 사실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가 되면 다 이런 얘기가 소용이 없을 거기 때문에 중국 쪽에 좀 경기를 좀 잘 모니터링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한 번쯤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글로벌 IB들이 예를 들면 그런 신흥국 중에서도 정치 개혁을 하고 제도 개혁을 하는 아르헨티나를 그런 국가의 대표 사례로 꼽긴 하던데 그런 국가에 이미 그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보면 이 인프라 투자 쪽 펀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실 나라들에 직접적으로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투자가 들어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사실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뭐 그런 형태의 펀드에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신흥국 쪽에 투자를 내 자산의 일부를 좀 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셨나요? 저도 좀 고민 중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좀 우리가 그 나라의 기업들을 잘 알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좋은 상품이 뭐 있는지도 사실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좀 쉬운 방법은 그런 나라들의 수출을 하거나 내지는 그런 나라의 수주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게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소재 기업들이나 산업재 기업들을 보면 좀 그런 나라들의 이제 수출 프로젝트에 좀 연관이 있는 내지는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도 공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 중에서 그런 사이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AI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수혜가 있을까 했는데 그 나라들이 전력망을 깔면서 우리나라 변압기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랬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공부를 해서 보고서를 내면 제가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게 어쨌든 미국의 주식 수준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고 여러 가지 거시 경제 환경을 볼 때 신흥국 투자도 고려할 시점이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빅테크 주식에 많은 자산을 할애를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신흥국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텐데 이런 신흥국이 아닌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어떤 자산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한국 시장이 그 대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애국심으로 하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절반 정도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 보면.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매크로 사이클이 굉장히 좀 불확실할 때는 좀 변치 않은 정책 요인을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뭐 ISA나 내지는 밸류업 관련된 세제 혜택이 어떻게 결정날지가 좀 아직은 불확실해서 저도 좀 지켜볼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지금 이 밸류업이라는 것들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긴 한데 사실상 당근에 가까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환원을 하면 우리가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지수에 편입을 시켜주겠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절대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상법 개정 같이 실제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당근이고 한쪽은 채찍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저렇게 날아가는데 한국은 정말 너무나도 사실은 전혀 몇십 년간 뭐 오르지 못하고 박스권인. 근데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동료들이랑 모이면은요, 오늘 어느 아파트 청약하는 날인데 빨리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타입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가계자산이 편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들 정말 국민 로또라고 하는 정말 이 청약에 목숨을 매는 이 부동산 불패의 이런 정서는 절대 사실은 가계자산의 증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금융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금융자산의 가장 대표격인 좀 국내 주식이
이렇게까지 좀 이 침체가 돼 있다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에는 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와중인데 그 방법론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런 어떤 논의 단계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대의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잘 합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금리 시대가 오고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이렇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때 유일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주식시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0만 명, 1,500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치인들이 또 의식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국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뭐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하면 괜찮을까요? 예, 저희는 지금 고배당주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를 좀 보자라는 얘기들을 드립니다. 일단은 고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결국에는 기업들이 지금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제출해라. 그리고 기업가치 재고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을 좀 이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주주 가치라는 거는 결국 소액주주들에게 가치를 환원해야 된다는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소각이든 주주 환원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좀 올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배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성장주에 거의 올인을 해서 시장이 흘러왔기 때문에 고배당주들이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고배당주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관심은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배당주는 밸류에이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뭐 4번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배당을 4%, 5%씩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채권 투자와 같은 좀 맥락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ISA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지금 이 ISA 계좌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끝났어요. 근데 현재 안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형 ISA라고 해서 맞아요.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금투세가 만약에 좀 유예가 되면 어차피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굳이 ISA를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안에서는 사실은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게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이 ISA 세제 혜택이 좀 확대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의 물꼬가 터지게 되면 아마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KT라든지 뭐 SKT라든지 지금 KTNG라든지 이런 유명 배당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고배당주들이 대부분 가치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배당을 주는데 사람들이 배당에는 관심이 없고 대부분 성장주에만 올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비싸질 주식들이 대부분 좀 PBR 기준으로 저PBR 주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내년도에는 주식시장의 컬러가 상당히 좀 바뀔 거고 그런 가운데 가치주만 좀 움직이면 사실 주식시장의 그 지수 자체의 레벨업도 상당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뭐 배당도 많이 하고 저평가돼 있고 한데 뭐 고배당 가치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떨 때는 성장주였다고 어떨 때는 가치주였다고 왔다 갔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식도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내년도 실적 기준 PBR이 지금 1.03배? 하여튼 거의 1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가치주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7만 원 밑에서 거래됐었는데 거의 한 달 전까지 9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다시 그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냈어요. 하이닉스는 뭐 변동폭이 더 크고
뭐 주가가 싸졌을 때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HBM 수율이 안 나온다. 뭐 내지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파운드리 수주를 못 받고 있다. 뭐 부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아서 저도 이게 기술적인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어려울 때 보통은 이런 기술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PBR 1배 수준이면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또 대표적인 자산이 리츠인데, 뭐 신영증권도 리츠 부동산 또 배당도 많이 하죠. 예, 적극적인 자산을 편입하면서 성장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네. 리츠는 뭐 어떤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 리츠는 그냥 이제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에쿼티만으로 자산을 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파이낸싱을 통해서 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레버리지라는 것들이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배당을 못 줄 정도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진 리츠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저리에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이자 부담이 줄어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제 원복이 된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내려갈 거라고 보다 보니 그 지금까지 이제 제일 좋았던 게 당연히 주택 그리고 오피스였거든요, 한국은. 근데 이제 안 좋았던 쪽이 이제 아시겠지만 상가와 물류센터였는데 이 물류센터도 최근 여름부터는 지금 천천히 소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안 좋았던 영역까지 이제 좋아질 정도면 리츠가 일단은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는 오피스가 좋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제 오피스가 제일 안 좋았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최근에는 근데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도 오피스가 조금은 좋아지기 시작했다더라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아마 금리가 인하될 거라서 나오는 전망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리츠는 배당 측면에서도 이제 매력적이고, 그리고 업황이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좀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저기 최선호주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딱 이렇게 하니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건 저희 사실 그 박세라 위원이 지금 리츠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그 ESR 캔달 스퀘어 리츠 표를 보시게 되면 물류센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가 지금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 달 최선호주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내 자산을 어떻게 분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과 함께 그 미국의 경기 그리고 빅테크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중요한 시기나 알아볼 것들이 있으면 이 박 이사님하고 같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